소녀 한 명이 자신의 집을 남겨두지 않고 치유껌 상자를 가지고 떠났다. 그녀의 수색은 빠르게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사냥 중 하나가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많은 놀라운 전개를 겪었으며 답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62년이 걸쳐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다. 캔디스 로저스, 애정을 담아 캔디로 알려진 사람은 1949년 7월 18일 워싱턴주 스포켄에 태어났다. 그녀는 부모의 유일한 관심사이자 그들의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의 출생 직후에 이별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까이에 머물렀다. 캔디는 평범하지만 매력적인 어린이였다. 친구들과의 야외 모험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연에 몰두하며 사랑하는 개와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보이스카우트와 유사한 시대의 소녀들을 위한 독점적인 기관인 캠프파이어 걸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다. 이 존경받는 그룹에서는 실용적인 기술을 갈고 닦고 흥미진진한 하이킹을 떠나며 일생 동안 지속되는 유대를 형성했다. 1959년 9살에 캔디가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기관에 가입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캠프파이어 걸스의 임무 중 하나는 민트를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관에서 제공한 제과류 상자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에게 구매할 기회를 열심히 제공했다. 3월 6일 금요일, 캔디는 방과 후에 이것을 해야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개와 놀았으며 오후 4시쯤 10개 정도의 민트 상자를 가져와 나갔다. 캔디는 인근 거리를 걸으며 이웃들에게 달콤한 것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다른 소녀들도 이 지역의 집들을 방문해야 했지만 겹치지 않고 같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을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할당된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캔디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지 않아 점점 불안해졌다. 오후 6시까지 그녀의 존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캔디의 결석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졌다. 황혼이 내리자 그녀의 어머니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으며 캔디의 할아버지도 그녀를 찾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함께 그들은 익숙한 동네의 길을 걸으며 캔디의 행방을 찾아 걱정에 잠긴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은 이웃들 사이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즉시 수색에 합류했다. 그들의 조사 결과 캔디가 민트 상자를 1개만 판매했음을 밝혀 그녀가 집을 떠난 직후에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 명의 주민이 오후 6시 30분쯤 근처 길에서 그 소녀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캔디의 어머니가 이미 그때쯤에 그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캔디의 할아버지도 손녀를 찾아 나갔을 때 이른바 그 소녀를 본 목격자가 언급한 같은 거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관찰을 공유했다. 그는 거의 과속하는 채 치여 거의 차도에 부딪혔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번호판을 보지 못했지만 그 차가 1953년식 그린 포드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경찰은 그 차의 설명을 배포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 대략 오후 9시에 그들은 다리 근처의 도로변에 흩어져 버려진 여러 개의 민트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상자들이 캔디의 것임이 분명해지며 계속해서 커지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새벽에 경찰은 추가적인 경찰관, 마운트 유닛 오프로드 차량,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수색 노력을 강화했다. 헬리콥터는 공중에서 지형을 스캔하면서 수색 작전에 참여했다. 또한 도시 및 인근 지역의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였다. 총계로 1000명 이상의 개인들이 이 수색 작전에 기여하여 그것을 국가 역사상 가장 확장된 작전 중 하나로 만들었다. 며칠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캔디를 검색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색 초기 접수된 단서 750여 건을 꼼꼼하게 추적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15일 후 현지 기지의 2군인이 스포켄 서쪽 숲으로 사냥을 가기로 했다. 거기서 그들은 땅에 어린이 신발을 발견했고
즉시 캔디의 실종을 떠올렸다. 많은 군인들이 수색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발견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캔디의 신발을 캔디의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 신발이 실제로 그의 손녀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수분 내에 한 경찰관이 수풀에서 터져 나오는 발을 발견했다. 비참하게도 그들은 소녀의 시신을 숲속에서 발견했다. 소녀는 솔가지 아래에 감춰져 있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그녀가 목졸라졌으며 범인은 그 충격적인 행위를 위해 그녀 치마에 찢어진 천조각을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캔디의 손과 발에 있는 멍이 그녀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시사했지만 근처에는 밧줄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관들은 그녀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근처에서 녹색 자동차 시트 커버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살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캔디의 옷에는 포도맛검 냄새가 나는 작은 보라색 얼룩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은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곧 50세의 알프레드 브레이브스라는 남자에게 주목했다. 그가 용의자가 된 이유는 꽤 특이했다. 그는 캔디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차 안에서 했는데 민트 상자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또한 캔디의 집에서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살았다. 경찰은 알프레드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그의 차 안에 로프와 여성용 머리핀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획득했고 거기에서 여러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기술한 수많은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또한 그의 여러 여성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캔디의 살인을 의심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불안한 사건 사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알프레드를 캔디의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발굴하기 어려웠다. 그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워 보였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또 다른 용의자를 가졌다. 휴 모스라는 연쇄 살인범. 그는 1961년 1년의 범죄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용의자가 된 이유는 매우 흥미로웠다. 휴는 항상 포도맛검을 씹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한 물질이 캔디의 옷에 발견되었다.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캔디의 사후 몇 달 후에 스포켄에서 2명의 여성을 죽인 것이었다. 휴는 꽤 일찍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체포는 여성을 폭행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복무 중이던 육군에서 제대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고 6개월만 복역했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8세 소녀 2명을 한적한 지역으로 유인하여 아이스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성폭행하고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감옥을 피했습니다. 의료위원회는 그를 성적 정신병자로 간주하여 정신건강시설에 수용했습니다. 2년 후 의사들은 그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석방했습니다. 휴는 에스포카네우로 이사하여 여성용 창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11월 그는 28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살해했다. 10개월 뒤 그는 69세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이전 피해자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한 달 후 그는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찔렀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있은 후 그는 도시를 떠났고 다음 몇 달 동안 여성과 소녀를 칼로 공격하고 성폭행하고 2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살해하는 등 수많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휴는 FBI가 그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때까지 여러 도시와 주를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수배된 10명의 범죄자 명단에 오른 그는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종신형을 선고받은 휴는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비병들에 의해 구출되었으며
계속 복역했습니다. 캔디 사건의 수사관들은 여러 번 그를 감옥에서 방문했지만 그는 어떠한 관련도 부인했다. 그는 또한 신문 검사를 거쳤는데 이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도구는 의심스러운 정확도로 인해 법정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휴의 개인적 역사와 살해 당시 스포켄 거주로 인해 수사관들은 그를 최상위 용의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관련도 부인했으며 법 집행기관은 그를 범죄와 연결시킬 증거가 없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하워드 바넷이라는 49세 남성에 집중했습니다. 1960년 2월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지 며칠 뒤 그는 스포케인 경찰서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자신의 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죄가 있습니다 라는 글을 자신의 피로 벽에 썼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사망 후에야 남편의 체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찰과 대화할 때 그녀는 남편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특히 그 소녀를 죽였느냐고 물었다. 수사를 철저히 한 후에도 수사관들은 하워드와 범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는 피해자와 같은 거리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 용의자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 초에 이 사건이 한 번 더 재개되었고 이번에는 새로운 수사관이 현대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1959년에 경찰은 모든 증거를 열심히 수집하고 보존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들이 캔디의 옷에 남자의 정객 샘플을 찾을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저장되어 왔기 때문에 샘플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전문가들은 DNA 프로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지만 불행하게도 어떠한 일치도 없었다. 형사들은 또한 수많은 용의자의 샘플을 사용하여 프로필을 반대 조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찬디의 살인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휴 모리스가 범죄의 배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조사 결과 그는 이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수사는 또다시 중단됐다. 경찰은 캔디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사람의 DNA 샘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상당한 난제였다. 이 사건은 2021년에 다시 한번 재개되었으며 새로운 수사관은 혁신적인 DNA 분석 방법인 유전자 계보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술은 수백 건의 냉기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으며 수사관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된 수사 중 하나에 마무리를 가져다 줄 것을 희망했다. 가족을 조사한 결과 DNA 샘플이 아마도 세 형제 중 한 명에 속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난제가 발생했는데 그 세 사람 모두가 사망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은 그 형제 중 한 명이 딸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그녀와 연락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유해에서 DNA 프로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살해 사건 발생 후 62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졌다. 존 호프라는 남자였다. 분석 결과 존의 DNA와 캔디의 옷에서 발견된 정객 간의 완벽한 일치가 드러났다. 수많은 용의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존 호프는 그들 사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의 배경을 파헤치던 중 수사관들은 그가 다른 범죄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했다. 캔디가 살해당한 시점에서 그는 그녀의 거주지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20세였다. 게다가 그는 군 복무를 하였으며 그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곳 근처의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살인 후 2년 후 그는 한 여성을 공격하고 그녀를 묶어 성적으로 학대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존은 체포되었고 유일한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또한 군대에서 부도덕하게 해산되었다. 석방 후 존은 가족을 이루었으며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 그는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보통의 삶을 살았다. 존은 여러 차례 직장을 바꾸었으며 어느 때는 식품 포장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굴에 심한 화학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캔디의 살해로부터 11년 후인 1970년 6월, 존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가 존과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캔디는 그의 여동생과 친구였으며 그때는 10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해결은 가장 오래된 수사 중 하나로 그를 표시합니다. 6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은 여러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참여시켰습니다. 경찰이 살인자의 정체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1959년에 수사에 참여했던 단 한 명의 경찰관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하다는 감정을 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존은 자신의 딸이 캔디와 같은 나이인 9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